먼 이야기 같으면서도 가까운, 어쩌면 바로 당신의 곁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를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답답할 수도, 하지만 끝내는 가슴이 뻥 뚫릴 이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세요. 시어머니가 제가 출장 간 사이 5살 난 딸아이의 방을 노래방으로 개조해버린 기막힌 사건,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방 출장을 마치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 3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저는 양손 가득 짐 가방을 든 채 머릿속은 온통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딸 다은이를 안아주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은이는 올해 겨우 5살, 동그랗고 큰 눈망울을 가진 아이로 평소 저를 유독 잘 따랐으니까요. 일주일이나 집을 비웠으니 그 그리움이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층수에 도착하기도 전 복도에서부터 쿵짝거리는 트로트 가락과 함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껌뻑거릴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에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 상훈 씨가 라디오를 듣나? 그래도 이렇게 크게 틀 리가 없는데.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캐리어 손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거실은 제가 알던 평온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소파 옆에는 형형색색의 마이크가 굴러다니고 벽에는 반짝이는 플라스틱 장식들이 촌스럽게 붙어 있어 마치 시골 장터의 가설무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든 건 그 찢어질 듯한 노랫소리가 다름 아닌 다은이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려있는 다은이 방 쪽으로 발끝을 들어 안을 들여다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은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공주님 침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번쩍이는 은색 노래방 반주 기계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낡은 1인용 소파 2개가 놓여 있었죠. 다은이가 삐뚤빼뚤 그린 토끼, 그림과 꼭 그림이 붙어있던 벽지는 노래하는 즐거움 따위가 적힌 촌스러운 포스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 때마다 꼭 껴안고 자던 애착 인형 곰돌이는 방문 앞바닥에 덩그러니 내팽개쳐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아이가 아끼던 동화책들은 구석진 종이박스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책장 끝이 다 말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저는 급하게 짐을 내려놓고 바닥에 떨어진 곰돌이 인형을 주워 먼지를 털었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다은이 방에서 시어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쨍한 붉은색 꽃무늬 셔츠를 입고 머리엔 무스를 잔뜩 발라 올린 채 손에는 마이크를 쥐고 계셨죠. 얼굴엔 묘한 희열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왔니? 내가 요즘 동네 경로당 동생들이랑 노래 교실 다니잖니. 밖에서 돈 주고 노래방 가느니 집에서 편하게 부르려고 꾸몄다. 돈도 아끼고 좋지 않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은이 방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다은이 방을 없애시면 어떡해요? 여긴 다은이 침실이잖아요. 애는 밤에 어디서 자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소파에 툭 던지며 허리춤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실 소파 넓고 좋던데 거기서 자면 되지. 계집애한테 무슨 번듯한 방이 필요하다고 유세니. 나중에 시집 가면 남의 식구 될 텐데 내가 노래 좀 부르면서 집안 분위기 살리는 게 낫지. 그 조그만 게 방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 낫다. 계집애, 남의 식구.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우리 다은이가 어떤 아이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막 따지려던 찰나 거실 소파 구석에서 다은이가 몸을 일으키는 게 보였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눈시울이 붉어진 아이는 손에 작은 수건을 꼭 쥔 채 모기만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다은이를 와락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팔이 제 목을 힘껏 감싸 안았고 뜨거운 눈물이 제 옷깃을 적셨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내 곰돌이 바닥에 버렸어. 내 침대도 없어졌어. 나 밤에 소파에서 자는 거 무서워. 깜깜하고.
저는 다은이의 등을 토닥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은이 제 딸이에요. 함부로 취급받을 아이 아니라고요. 이 방, 애초에 다은이 위해서 꾸며준 건데 저랑 상의도 없이 이러시는 거 저 절대 용납 못해요. 그제야 남편 상훈 씨가 서재에서 어기적거리며 나왔습니다. 머리를 긁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잠깐 흥이 나셔서 그런 거야. 나도 몇 번 말렸는데 안 들으시더라고. 나라고 어쩌겠어. 어쩌겠냐니. 상훈 씨, 당신 딸이야. 다은이 방이 없어졌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와? 그럼 오늘 밤 다은이는 어디서 재워? 당신 서재? 아니면 우리 침대에서 셋이 껴안고 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자 시어머니가 되려 목청을 높였습니다. 너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 아들 집에서 내가 방 하나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꼬우면 네가 알아서 하든지. 제품에 안긴 다은이가 깜짝 놀라 움찔거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은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랑 가자. 소파에서 앉아게 해줄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저와 다은이의 옷까지, 아이의 원피스, 양말, 제가 자주 입는 외투 등을 닥치는 대로 캐리어에 쓸어 담았습니다. 상훈 씨가 뒤따라 들어와 안절부절 못하며 말렸습니다. 여보,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어머니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아기는 없으시잖아. 아기가 없어? 5살짜리 손녀를 거실 소파로 내몰고 계집애니 뭐니 막말하는 게 아기가 없는 거야?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훈 씨, 나 지금 욱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평소에 어머니 잔소리 나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딸 건드리는 건 못 참아. 이 방 원래대로 돌려놓기 전까진 나랑 다은이 이 집 안 들어와. 거실에서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갈 테면 가라지. 너희 없어도 내 세상이다. 애 데리고 나가봤자 갈 데나 있겠어? 며칠 못 버티고 기어들어 오겠지. 저는 마지막으로 다은이의 옷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은이를 안고 양손에 캐리어를 끈 채 현관 앞에 섰습니다. 상훈 씨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랑 계속 살고 싶으면 다은이 방 원상 복구하고 어머니가 다은이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게 만들어. 그전엔 연락하지 마.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욕설 섞인 고함이 들려왔지만 오히려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새끼 지키는 일인데 못할 게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니 11월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다은이가 제품으로 파고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외할머니 댁에 갈 거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우리 다은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데 가면 다은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도 사주실 거야. 다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안 가? 가슴이 옥신거렸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랑 할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올 거야. 할머니가 다은이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방 다시 만들어주면 그때 다시 올지 생각해보자.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더니 짐 싣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익숙한 동네, 제가 나고 자란 행복 아파트 단지가 보이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은이는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린 채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 내가 여기서 물러서면 내 딸은 평생 구박덩어리로 자랄 것이다. 친정집 벨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 서윤아, 오늘 온다는 말 없었잖아. 어쩐 일이니? 짐은 또 이게 다 뭐고? 거실에 계시던 아빠도 뛰어나오셨습니다. 잠든 다은이를 보더니 얼른 받아 안으시며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다은이를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 뒤 저는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노래방 기계, 거실 생활,
그리고 그 모진 말들까지. 말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식탁을 탁 치며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어떻게 어린 핏덩이한테 그런 짓을 해. 상훈이 걔는 뭐하고 있었대? 아빠의 얼굴도 불그락 푸르락해지셨습니다. 서윤아, 잘했다. 그런 대접 받으면서 거기 있을 필요 없어. 당분간 여기서 지내. 아무도 너랑 다은이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훈 씨였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어머니가 당신 버르장머리 없다고 난리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친정에 왔어. 상훈 씨, 나 장난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다은이 방 그렇게 만들고 애한테 상처 준 거. 나 절대 용납 못해. 상훈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도통 듣질 않으셔. 일단 다은이 데리고 들어와. 친정에 계속 있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잖아. 돌아가는 건 어머니가 다은이 방 원래대로 해놓고 진심으로 사과하신 다음이야. 그전엔 절대 안 가. 아이 참,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애한테 사과하라는 게 말이 돼?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적당히. 상훈 씨, 당신 딸이 집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는데 그게 적당히 넘어갈 일이야? 당신이 가장으로서 중재 못하면 우리 사이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야. 전화를 끊자 엄마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래, 똑 부러지게 잘 말했다. 여기서 맘 편히 지내. 아빠는 겉옷을 챙겨 입으셨습니다. 내가 시장 가서 다은이 좋아하는 돼지갈비랑 딸기 좀 사오마.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다. 다은이가 깨어나 외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내 곰돌이 놓을 자리 있어요. 그럼 잊고 말고 엄마 옛날 방에 다은이 침대 만들어주마. 저는 제가 쓰던 방을 정리해 다은이의 곰돌이와 동화책을 놓아주었습니다. 다은이는 침대 위에서 곰돌이를 안고 뒹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소파보다 훨씬 푹신해. 저녁 식탁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과 계란말이, 조기구이가 올라왔습니다. 다은이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엄마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새끼, 그동안 맘고생해서 살 빠진 것 좀 봐. 많이 먹어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옛 침대에서 다은이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시댁과 싸우고 나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은이의 웃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서 아빠와 종이배 접기 놀이를 하고 있더군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상훈 씨였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다은이랑 서윤이 좀 보러. 엄마는 차갑게 대꾸하셨습니다. 보는 건 상관없지만 데려갈 생각은 마라. 우리 다은이 여기서 귀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상훈 씨는 거실로 들어와 다은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다은아, 아빠 왔어. 아빠 안 보고 싶었어? 하지만 다은이는 제 등 뒤로 숨으며 작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 방 다시 생겼어? 상훈 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난처한 듯 속삭였습니다. 여보, 밤새 설득했는데 어머니가 그 기계 비싸게 주고 산 거라고 절대 못 치운대. 그냥 다은이 거실 소파 내가 좀 푹신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일단 들어오면 안 될까? 어머니 노래 실증 나실 때까지만 참자. 저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정색했습니다. 상훈 씨, 내가 말한 조건 잊었어? 방원 상복구, 사과, 다시는 막말하지 않기.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가. 어머니가 실증 날 때까지. 그동안 다은이는 거실에서 쪼그리고 자라고 당신은 그게 아빠로서 할 소리야? 아니, 그래도 집안꼴이 말이 아니잖아. 당신이 좀 져주면 안 돼? 그때 부엌에서 엄마가 뒤집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봐,
상훈 서방,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우리 딸더러 져주라고. 자네 어머니가 애방 뺏고 쫓아낸 건데 누가 누구한테 져줘? 당장 나가게. 아빠도 거들었습니다. 자네, 우리가 자네한테 뭐 바란 거 있었나? 그저 우리 딸, 손녀 아껴주길 바랐지. 근데 이게 뭔가 해결될 때까지 찾아오지 말게. 상훈 씨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쫓겨나듯 돌아갔습니다. 다은이는 다시 밥을 오물거렸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자가 집에서 애나 보면 되지라고 해서 그만뒀던 일,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내 힘으로 돈을 벌어야 아이를 지킬 힘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운 좋게도 친정 아파트 단지 근처에 새로 생긴 공부방에서 초등 저학년 보조교사를 구한다는 전단을 아빠가 가져오셨습니다. 시간도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라 다은이 유치원 등하원 시키기에도 딱 좋았죠. 면접을 보러 간 날 원장님은 제 경력을 보시고는 바로 채용하셨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다은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아졌습니다. 반면 시댁 쪽 상황은 반대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상훈 씨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어머니가 아직 화가 안 풀리셨다는 둥 변명뿐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상훈 씨가 어머니가 동네 친구분들 불러서 노래자랑을 하신다며 서윤이가 들어와서 좀 말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더군요. 아빠는 내 딸이 무슨 해결사냐며 호통을 치고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공부방 일에 적응해 아이들에게 인기도 많아졌고 월급도 받았습니다. 다은이는 할머니 집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라고 매일 말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다은이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상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다은이 보고 싶으시대. 잠깐만 보여주면 안 될까? 밖에서 잠깐만. 저는 다은이의 그림을 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안 돼. 다은이가 할머니 무서워해.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보고 싶으면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지. 아니, 그래도 혈육인데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 마음의 병이 나신 것 같아. 마음의 병. 다은이 마음에 멍든 건 생각 안 해? 조건 충족되기 전엔 안 된다고 전해.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예, 서윤이니 나다. 너 친정에서 잘 지낸다며? 내가 다은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한번 데리고 와라. 목소리가 한풀 꺾인 듯 했지만 여전히 뻣뻣했습니다. 어머니, 다은이 방은요? 사과는 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 너는 무슨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조건을 거니? 내가 내 집 내 맘대로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손녀 보겠다는 게 내 죄죠. 아이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 주셨잖아요. 반성 안 하시면 못 만나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상훈 씨에게서 어머니가 우신다는 문자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토요일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와 상훈 씨였습니다. 막무가내로 찾아온 것입니다. 문 열어라. 내 손녀 보러 왔다.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치는 시어머니 목소리에 다은이가 파랗게 질려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은이가 무서워해요. 네가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할미를 무서워해? 문 안 열면 다 부숴버린다. 경비실에 연락하려던 찰나 아빠가 문을 벌컥 열고 나가셨습니다. 사부인,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동네 창피하지도 않소? 시어머니는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 아마 떡이나 과일이었겠죠. 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내용물이 터져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내 아들 집에서 내가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돼. 너희가 그러고도 잘 살 줄 알아. 결국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고 나서야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다은이는 한동안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댁 소식이 동네 건너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밤낮 없이 노래를 불러대서 아래층, 위층 이웃들이 층간소음으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훈 씨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좀 와줘.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고혈압 때문에 어지럽다고 못 일어나셔. 근데 병원도 안 가고 당신 와서 사과하기 전엔 약도 안 드신대.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아픈 건 당신이 알아서 병원 모시고 가. 그리고 그 과태료랑 소음 문제 당신 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잖아. 너 진짜 독하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독한 건 당신 어머니야. 멀쩡한 애 쫓아내고 이제 와서 아픈 척하며 사람 오라 가라 하지 마. 나 안 가.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지금 가면 모든 게 도로 아미타불이 될 게 뻔했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폭탄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독한 년, 천벌 받을 년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 밥 좀 해다오.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애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 체면도 깎이고 몸은 아프고 벌금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거죠. 상훈 씨가 다시 찾아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다은이 방, 노래방 기계 다 뺐어. 벽지도 다시 발랐고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전해달라고? 직접 하셔야지. 몸이 너무 안 좋으셔.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당신이 한 번만 가서 확인해줘. 저는 며칠 더 뜸을 들이다가 다은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고 거실엔 약봉지가 굴러다녔습니다. 다은이 방에 들어가 보니 정말 노래방 기계는 사라졌고 침대가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아기자기하진 않아도 구색은 갖춰져 있었죠. 안방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왔니?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미안하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콧대에 높던 분이 제게 고개를 숙였다는 것. 그게 중요했죠. 어머니, 다은이한테도 직접 사과하세요. 몸 좀 추스르시면요. 저는 밀린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 한 그릇 배달시켜 식탁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했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다은이와 친정에서 지냅니다. 상훈 씨가 주말마다 와서 다은이를 보고 가고 가끔 시댁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오는 정도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제 눈치를 보십니다. 노래방 기계는 중고로 헐값에 팔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이 생활이 참 좋습니다.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퇴근길에 붕어빵을 사서 친정으로 가면 엄마 하고 달려 나오는 다은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 콤플렉스에 빠져 자신을 갉아먹지 마세요. 부당한 대우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내 아이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한번 들이받을 용기, 그 용기가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다은이와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마셔야겠네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